사람들 도대체 왜 이혼해? 도는 말 중에 하나가 가성비의 5년, 약속이 10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널 만나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어. 사랑해. 재산 분할의 이 기여도는 정말 판단이 정말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뭔가요? 네, 저희가 이제 14년차 변호사고 또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까지 진행한 이혼 사건 수가 이제 상당합니다. 그렇죠. 또 상담은 그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룬 상담 사례를 따지면 한 수천 건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들 도대체 왜 이혼해? 그렇죠. 이거랑 이혼 안 하려면 대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런 질문 저희가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결혼할 때 꼭 피해야 할 배우자 유형. 네, 변호사님은 그간 이제 수천 건, 많은 소송을 진행을 하시고 상담 진행하시면서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유형이 있었나요? 물론 있죠. 네, 우선 이혼 사유 3대장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첫 번째, 폭력과 폭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폭력행위. 직접 때린다거나 물리적인 힘, 도구 이런 거 이용해서 남의 몸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꼭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남의 몸을 꽉 이렇게 움켜쥐는 것, 막 맞아요, 맞아요. 손목 꽉 잡아당기고 막 이런 맞아요. 거. 네, 이런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간의 사례들을 보면 근데 사실 처음부터 바로 때리진 않아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어떤 시작하나요? 폭력적인 성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보는 데서 위협적으로 집어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보란 듯이 물건을 부순다거나 옷을 찢는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폭력 성향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폭언을 한다던가 무시하는 말, 모욕적인 말 같은 이런 정서적 학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비난을 하거나 뭐 삐삐 거리는 그런 욕설들, 그리고 협박을 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자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폭력과 이런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다 보면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서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오랜 세월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는 이제 여자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자가 많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남성 피해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변호사님도 사례 진행하다 보면 남자분이 오히려 배우자분에게 맞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두 번째 대표적 이혼 사유는 아무래도 부정행위 아닐까요? 제 체감상 이혼 상담으로 오는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흔한 이혼 사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애 중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는 거를 발각을 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나랑 양다리였다라고 하면 정말 깔끔하게 쳐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연락만 주고받은 것 같아. 이 와중에 이제 상대방이 뭐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집 앞에 찾아와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싹싹 빌어.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이 남아있고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살갑군요. 네, 물론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누구나 살면서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의뢰인 중에 상간녀 3명한테 손해배상 소송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약 3년에 걸쳐서 이 3명의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소송을 했고 제가 다 승소를 해서 소송 비용까지 위자료랑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들이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배우자가 반복해서 또 바람을 피웠다는 그런 얘기인 거니까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연애 때 이미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잖아요. 결혼 이후에 과연 부부 사이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내가 한번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결혼 생활은 정말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평생 의심의 실마리를 안고 사는 게 오히려 지옥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치명적인 이혼 사유 말씀드렸는데 폭력, 부정행위 이렇게 그쵸.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술입니다. 술. 술. 아니 술이 왜 그게.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건전하게 즐기면 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부부가 둘 다 술을 이제 적당히 좋아해서 퇴근에 같이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뭐 와인 한잔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네. 이제 그런 정도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훈훈한 음주는 사실 부부가 함께 살이 좀 찐다 이런 거 외에는 적극 추천, 네. 적극 찬성인데 문제는 음주 문화가 이혼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음주 문화, 유흥 문화라는 게 현실상 이제 건전하게 적당히 술을 먹고 끝낸다?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거의 뭐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끝까지 간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부부간에 이제 사소한 다툼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 술이 문제인 이유가 결국은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사유, 그러니까 폭력과 부정행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술과 그 발생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둘이 이제 거의 세트처럼. 맞아요. 네. 세트죠. 그래서 술을 마셔서 만취가 된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한다던가 또 술을 마셔서 정신이 조금 혼미해진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다던가 상대방은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러면서 그래서 술로 인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흔한 예로 사실 요즘 저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사내불륜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회식 자리. 그쵸. 술 한잔 했는데 이제 좀 과했을 때. 아니면 이제 같이 외근을 나갔다가 이제 둘이 저녁 먹으면서 이제 반주 한잔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야지. 근데 이제 서로 술이 취하니까 격식이 없어지고 뭐 편해지고 갑자기 매력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 솔직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맛있는 음식이랑 이제 와인 한잔 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가 이제 술자리에서 대화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이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결코 부인하지 못하고요. 사실 술은 죄가 없고 마시는 사람이 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폭력, 이제 부정행위, 술이고요. 이 세 가지는 연애할 때 살펴보면서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절대 결혼하지 않기를 조언 드리고 싶고 이건 외에도 뭐 한 가지씩 뭐 말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연애를 할 때 그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애는 상대방과 만나면서 내가 점점 더 안정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우리 왜 그 감동적인 프로포즈 멘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나는 널 만나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어. 막 이런 것처럼 카메라 보고 한 번 더? 네? 카메라 보고 한 번 더. 나는 널 만나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어. 사랑해. 네. 이런 것처럼 내가 연애를 하면서 편안하고 기분 좋고 내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이런 연애라면 상대방과 내가 천생연분이다. 네. 이런 사람하고는 평생 함께할 반려자로 이제 생각해도 좋다라고 하겠는데 반면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너무 사랑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늘 애가 타고 막 마음이 막 불안정하고 이렇게 연애가 흘러간다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연애를 하면서 오히려 아까 반대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자괴감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할 때 벌써 이런데 결혼해서 평생 산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이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와 이제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살펴봐라. 네,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변호사님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저는 하나 말씀해 사실 주시다면? 오늘 주제를 듣자마자 바로 생각난 게 뭐예요? 잠수 타는 사람. 너무 극혐입니다. 저도 이제 연애 저도 진짜 싫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잠수 타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흔히 동굴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늘 행복할 수 없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잠수를 타고 회피를 하고 외면을 하면 이런 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분노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잠수 타면 이 사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잠수를 거가. 타면 처음엔 약간 걱정이 돼. 어, 처음에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화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잠수를 탔다 그러면 처음에 걱정이 되잖아. 진짜 무슨 일이 있나? 사고가 났나? 그치. 근데 그렇게 나중에는 하다가 아닌 걸 알게 됐을 때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너가 그치. 잠수를 타니? 약간 이렇게 되죠.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사실 우리 변호사인 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잘 싸우는 법. 잘 싸우는 법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연인 간에 좀 변호사로서 어떤 그런 게 있냐. 목소리 큰 사람이기도 하고. 법보다 결국 변호사도 법보다 주먹입니다. 법보다 아니, 그 주먹. 기세. 아니 뭐 별로가 아니, 없다. 아니, 일단은 저희는 이제 리갈 마인드와 철저한 논리로 절대 싸움을 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나 기세다. 기세다. 싸움은 기세다. 이렇게 잠수 타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나중에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이혼도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혼할 때도 잠수를 타는 거지. 맞아요. 협의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잠수를 타고. 그래서 뭐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이혼 소장을 보내도 소장도 받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겨우겨우 끌고 법원까지는 갔는데 이혼 이상 확인 기일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하면 이제 완전히 천불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송은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그게 저희가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혼이 끝까지 가게 된다면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이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속 타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잠수 타는 사람, 회피형 인간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있다 이러면 또 사실 결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능력도 물론 봐야죠. 네, 기본적으로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경제 공동체로서 가정 경제를 운영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나, 자산이 있나 이런 거는 당연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때도 이제 포커스가 현재의 자산, 수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관념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여러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보지만 그 반대로 자산이 꽤 풍족하고 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도 배우자의 경제관념이 문제가 돼서 이혼에 이른 케이스를 제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좀 시댁이 굉장히 좀 풍요로운 거야. 그래서 지원을 받고 막 하니까 그 시댁의 자산을 믿고 아예 일체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처음 1, 2년은 뭐 신혼이니까 같이 즐기면서 살고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당장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가에서 자립해서 우리 가정만의 뭐 자산, 경제 이런 거를 꾸려 나가야 발전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는 결국에 갈등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 배우자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지고 그래서 100만 원을 벌어도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1억을 벌어도 그걸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 수입에 적당한 지출을 하는지 또 스스로 벌어서 좀 발전적으로 자산을 쌓아 나가고자 하는 의지, 계획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거 경제관념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이 사례를 예를 들었을 때 이 남자가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는데 네. 만약에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그래도 받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의 포인트인 게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재산 분할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쨌든 15년, 20년 이렇게 혼인 생활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쌓아온 그런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뭐 자가든 전세든 뭐 주거에 관한 그런 자산도 있을 것이고 뭐 금융자산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정상인데 항상 이렇게 월 몇백씩 펑펑 쓰면서 살아왔지만 모아놓은 자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시아버지 명의야. 그러면 재산 분할을 또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할 때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예 명의가 없으면 아예 못 받는다. 그게 차명재산인 게 입증이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 변호사님이 말한 케이스는 온전히 시댁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 재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이 없는데 분할할 재산이 당연히 없는 거지.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여도를 따지기 전에. 그럼 만약에 그 너무 좋게 봐가지고 처음에 명의로 해줬어 집을. 누구 명의로요? 공동 명의로 집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재산 분할 대상이죠. 그러니까 퐁퐁 놀았어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통 5년, 10년 얘기하던데요? 5년, 아니, 그렇지 4년, 않아요. 4년 11개월까지 막 안 되던 게 5년 5년 1개월이 되고 그렇진 이런 건 않고. 아닌데요. 이제 네. 크게 이제 5년이 다르고 또 10년이 다르고 15년, 20년이 요즘에는 다르고. 맞아 10년이랑 오히려 20년?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얘기를 해요. 도는 말 중에 하나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가성비의 5년. 가성비 5년 뭐지?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은 최소한 뭐 몇 프로더라. 아무튼 꽤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돌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절대 이상일 아니에요. 수도 그 적을 수도 재산 분할의 이 기여도는 정말 판단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 주요 재산 분할 대상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두 사람의 소득 차이, 뭐 그리고 혼인 시작할 때 양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정말 종합적인 걸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지. 5년 살았으면 뭐 반, 뭐 그렇게 딱딱 산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제 아는 사람은 8년 만에 했는데 꽤 많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있었겠죠. 그럴 만한 그러니까 아, 남들이 뭐 네. 많이 받았다더라, 적게 네, 받았다더라 네. 하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사정을 모른 채로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 생각하지 마라. 기간만으로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식탐 때문에 그 이혼을 아하. 결심했다는 글이 있던데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치킨을 시켰는데 그 물 버리러 어. 갔다가 온 사이에 다리를 남자가 다 먹어버린 거야. 아, 이건 네. 거의 약간 인성문제 아닌가요? 아니, 닭이 다리가 2개인 이유가 하나씩 논아 먹으라고 한 건데, 지금 홀랑 2개를 다 먹는 거는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단순 식탐인 거를 떠나서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 근데 약간 예외 사유가 있겠네요. 뭐. 배우자가 가슴살만 너무 좋아해. 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치킨이 가장 맛있는 부위는 각각 나눠 먹는 게 맞고요. 사실 치킨 다리를 배우자한테 하나 먹을래?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이제 쏠랑 다 먹어버릴 정도면 쏠랑. 그냥 혼자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결혼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이 남자분은 연애 때부터 치킨 다리 2개를 먹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싹이 보인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 먹는 걸로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야박하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 서로 하트 뿅뿅하던 연애 시절에도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손절해야죠. 손절. 네. 식탐 손절입니다. 식탐 손절.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이런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거 저희 말하자면 끝이 없겠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에 모두 공감이 되셨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이런 배우자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걸러라 라고 하는 사유가 있으면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댓글을 살펴보고 2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